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오늘은 2018 수시 파이널 특집으로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서 수시 지원 결과를 꼼꼼히 분석해 봤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그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한 대입 합격 전략을 살펴볼게요. 자, 먼저 안성환 선생님, 수시 접수가 끝나면 이 학교별 고사의 논술고사 준비하는 학생들이 많을 텐데 2018학년도 수시의 논술 전형 특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가장 큰 특징이 뭐냐라고 본다라고 하면 지원자 풀의 특성이 종합하고 현격하게 다르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주로 수능이 자신의 교과 성적보다 높거나 아니면은 그 교과 등급이 3, 4등급 정도 되는 학생들이 상당히 논술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이유는 종합 전형이나 교과 전형으로는 본인이 희망하는 학교에 대해서는 도저히 합격 가능성이 없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기 때문인데, 이러한 이유를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합격에 대한 비결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네. 대학들이 논술고사 일정을 조정을 했었던 연대나 동국대나 한양대, 에리카 같은 경우에 전부 다 경쟁률 상승으로 이끌었다라는 것은 결국에는 수능을 보고 나서 이제 무언가 결정을 한다는 얘기니까 수능 공부를 끝까지 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고, 또 하나 논술 전형에서 통상 상위 15개 이상의 대학 같은 경우에는 수능 최저하고 논술 실력이 당락을 좌우하게 되겠지만은 몇 개 대학 같은 경우에는 교과 성적이 반영 방식이라든가 실질 반영 비율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더 체크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요. 대표적인 경우가 서울시립대학교입니다. 서울시립대학교 같은 경우엔 최저 없이 단계별 전형을 하는 매우 특징적인 논술을 보는데 1단계에서 논술로 4배수를 선발을 하고 교과에서 2단계에서 40%를 반영을 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 자체도 등급이 아니라 원점수 표준 편차를 응용한 그런 점수 산출 방식이기 때문에 결국엔 동점자가 많이 양상될 수밖에 없고, 그런 상황에서는 교과가 상당히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라는 점을 좀 유념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가톨릭대하고 건국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와는 반대로 좀 차이를 보이는 방식인데, 학생부를 40%로 동일하게 반영을 하지만은 건대 같은 경우엔 1등급하고 4등급의 점수 차이가 4점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합격자 풀도 그 상태 안에서 같이 교과하는 합격자 풀이 나오고 있는 대학이고요. 근데 가톨릭대 같은 경우에는 12점 차이가 나기 때문에 학생부 성적이 총점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크다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 서강대학교하고 중앙대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학생부 반영 비율상으로는 20%와 40%지만 실질적으로 1등급과 4등급 차이가 1, 2점 차이밖에 나지 않기 때문에 이 대학을 지원한 학생들은 논술을 끝까지, 그리고 최저학력을 끝까지 맞추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 특징을 살펴봤을 때 결국에는 경쟁률과 관련 없이 교과 성적 같은 경우는 이미 끝나버렸고, 네. 경쟁률은 이미 다 지원이 완료된 상태니까 남아있는 건 수능이거든요. 예. 그리고 본인이 수능이 강점이 있어서 논술을 지원한 거라면 결국에는 아까 처음에 인사말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꼼꼼하게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약점을 보완하고 철저하게 그 내용을 뭔가 이렇게 잘 학습해 나가는 그런 학습 방법이 가장 지름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친구들 끝까지 정말 집중력을 잃지 않아야겠습니다. 자, 논술고사 일정이 수능 전과 수능 후로 나뉩니다. 학기정 선생님, 또 일정에 따른 특징,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것 같아요. 알려주세요. 예, 논술 전형 지난해하고 좀 달라진 점이 수능 전에 논술 보는 대학이 지난해보다 좀 감소한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원서 쓸 때 지난해보다는 좀 고민이 적었을 수도 있는데, 일단 수능 전 논술 본다라는 것은 수능 대비와 우리 안성환 선생님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수능 마무리 학습과 논술고사 일정을 맞춰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전에 논술 지원해 놓은 친구들은 수능 부담감 마무리해야 된다라는 거,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 수능 마무리 학습에 영향을 주지 않는 선에서 좀 최선을 다하는 그런 어떤 시기 조정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두 가지 측면에서 좀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이제 최저학력 기준을 앞서 우리 안성환 선생님도 말씀하셨듯이 무조건 충족시켜야 됩니다. 네. 그래서 보험 지원으로 좀 내려서 쓴 친구들도 있겠는데, 보통 이제 상향 지원을 한 친구들이 수능에 대한 긍정적 기대를 하시고 원서를 썼다가 나중에 최저가 안 돼서 못 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일단 수능 성취도를 높이는 어떤 것이 경쟁력의 확보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된다라는 거. 그래서 아마 대부분 한양들을 제외한 또 최상위권 대학들은 대다수가 수능 체제를 적용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상위권 학생들은 맞춰서 가야 될 것 같고요. 아마 중하위권, 중위권 친구들 중에는 최저가 없는 대학의 원서를 쓴 친구들도 있는데, 이 경우에도 또 논술 준비에만 올인할 게 아니라 수시 결과에 긍정적 결과를 담보할 수 없으니까 수능 마무리 학습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이제 올해는 특히나 논술 고사 시간이
수능 전에서 수능 이후로 옮겨온 대학이 많기 때문에 날짜 겹치고요. 또는 시간까지 겹치는 경우들도 있어요. 근데 원서 쓰시면서 아마 날짜는 겹치지만 시간대를 달리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때 우리 친구들이 가장 좀 혼돈을 가져오는 헷갈려하는 부분이 입실 시간하고요. 실제로 논술 고사를 치르는 시간을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은 논술 보는 시간으로부터 30분 전 입실이니까 30분 전에서 한 10분 정도 더 빨리 온다거나 네. 그래서 좀 여유 있게 준비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그 시간대가 오전에 하고 오후로 막 이동할 때 또 부모님들은 교통편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대중교통 해야 되느냐, 네, 아니면 네. 아빠 자가용 이용해야 되느냐 이런 게 있는데 가능하면 약속된 시간에 움직이는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유의사항으로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일단 수능 전후에 논술고사를 치르는 대학들의 자세한 일정을 좀 화면 보면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9월 30일이죠. 예, 건국대가 인문계는 오전에 논술을 보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는 오후 논술을 봅니다. 서울시립대는 건국대랑 교차해서 인문계가 오후고요. 자연계 같은 경우에 오전에 논술을 치릅니다. 홍익대는 30일과 10월 1일 양일간에 보는데 인문계가 10월 1일 날 보고요. 자연계는 30날 보는 걸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화면을 보게 되시는 이제 수능 이후에 바로 직후죠. 18일 굉장히 토요일과 많네요. 네, 네. 19일 일요일에 상당히 많은 대학이 겹쳐져 있습니다. 네. 아마 원서를 쓰는 학생들이 아마 이거 다 계산해서 쓰셨을 거예요. 유념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 주 20일에는 이제 서울과기대가 특이하게 평일날 보고요. 24일은 연세대 원주가 평일날 특이하게 봅니다. 그 외 대학들은 11월 25일 또 26일 양일간에 거쳐서 보는데 아마 특히 25일 가운데는 이제 경북대, 부산대가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의학 계열의 원서를 쓴 친구들이 이제 이동 시간까지도 감안을 할 텐데 아마 네. 여기 쓴 친구들은 뭐 지방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서울권 복수 지원이 안 됐을 것 같습니다. 올해 특이한 점은 그 다음 주 수능이 이제 3주차까지 가는데 12월 2일과 3일에 인하대, 아주대 논술이 있으니까 여기 원서 쓴 친구들도 마지막까지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분의 선생님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문장이 또 떠오르고요. 수능 끝나서도 논술고사가 계속 있으니까요. 끝까지 마무리를 잘 하시길 바랍니다. 논술 일정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안성환 선생님,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의 논술고사 유형이 다를 것 같아요. 우리 학생들이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또 팁도 알려주세요. 네. 일단 가장 좀 우스운 얘기지만 실제로 학생들이 유형을 알고 지원하는 케이스가 별로 없습니다. 예. 그냥 지원을. 예, 그냥 학교를 보고 지원을 합니다. 네. 그래서 꼭 이 부분을 좀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은데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논술 유형을 좀 분류를 해보면 언어를 기본으로 해서 수학과 영어 그리고 자료 해석이 각각 조합되는 그런 유형이 있고요.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특히나 자료 해석이나 수학 같은 경우에는 인문계를 보통 수학이 싫어하는 학생들이 가다 보니까 이 부분이 이 두 가지가 상당히 변별력을 갖출 수 있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는 유형이다라는 점을 염두를 해둬야 될 것 같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수리를 기본으로 해서 과탐의 그 결합 여부로 그 유형을 좀 분류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리 과목만 보는 대학들도 있지만 수학하고 과탐을 연결해서 볼 때는 본인이 선택을 하게 되는 그런 그 학교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자신 있어 하는 그 논술에서의 과탐 과목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중요한 것이 인문자연 모두 논술 출제 유형하고 관련 없이 교육과정 내에서의 출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제시문의 그 형태 자체가 EBS 지문이나 내지는 교과서를 활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합격자 점수가 매우 어떻게 보면 논술이 쉬워지는 그런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합격자 점수가 학과별로는 차이를 보일 수 있지만 학과 내에서는 아주 미묘한 차이로 당락이 결정이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서 꼼꼼하게 자기 자신의 답안지를 연습하는 게 필요한데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첫 번째가 아까 하 선생님 또 강조해 주셨죠. 네, 수능 보는 날까지 수능을 해야 됩니다. 네. 네, 그래서 최저를 반드시 채울 수 있게끔 노력을 해줘야 된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는 보통 요맘때쯤 되면 학생들이 세뇌 효과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뭐 A 대학에 논술을 지원했다라고 하면 A 대학의 문제를 풀면서 점점 자기 자신이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 본 게 아니라 이미 그 대학의 학생인 것 같은 그런 착각을 가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네. 그럴 때 꼭 하는 얘기가 기출문제를 홈페이지에서 풀어서 채점 기준하고 꼭 맞춰봐라 이 얘기를 하면 보통 논술에 불합격한 학생들은 기출문제에 대한 답을 알기 때문에 본인이 맞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논술에서 합격을 한 친구들은 이 기출문제의 성향이나 특징이 무엇인지를 분석해서 자기 자신이 부족한 점을 채워나가는 학생들이 꼭 합격을 그게 합니다. 차이점이네요. 네, 아주 네. 미묘한 차이지만 네, 큰 네. 차이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를 본다라는 것이 그냥 답안지를 한번 작성한 걸로 끝나면 되지 않다라는 점을 명심을 해야 될 것 같고
요즘 각 대학마다 그 홈페이지에다가 그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라는 것들을 꼭 놔두는데 이 부분들이 기출문제뿐만 아니라 출제 의도라든가 해설까지도 자세하게 담겨 있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이런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서 논술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유형별로 나눴던 것들을 표를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을 드렸던 대로 인문계열 같은 경우에 언어 논술 유형이 이렇게 주로 많이 있는 대학들이 있고요. 특징적인 대학들이 한양대나 아니면 경희대 이런 상위권 대학들도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자료해설까지 포함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데 주로 이제 상경계열 같은 경우라든가 내지는 서강대, 시립대 이런 대학들이 자료해석에 대한 좀 약간 수리적인 논리 분석력을 요구하는 유형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에 반해서 아예 언어하고 수학을 결합한 그런 형태가 있는데 주로 상경계열들이고요. 건대, 숭실대, 중앙대, 한양대의 상경계열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 영어 지문으로 결합하는 매우 특이한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 영어 지문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되는 논제에 대해서 충분히 기출문제를 통해서 적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연계열로 넘어가서 보시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 가장 기본이 되는 경우가 수리 논술이죠. 그러니까 수학 과목만 보게 되는 그런 논술들인데 해당되는 과목들의 수학 문제가 그다지 어렵다라고 보기도 힘들지만 그래도 좀 수학에 대한 어느 정도 그 실력이 있어야 되니까 꼭 좀 마무리를 끝까지 해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특징적으로 말씀드렸던 수학과 과학의 그런 결합 형태 같은 경우에는 주요 대학들의 의대에서의 논술이 매우 특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다. 그런데 중하위권 대학에서 건국대학교가 같이 이제 들어가 있는 점이 조금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자연계열 같은 경우 수학과 과학 통합교과형이라고 매우 할 수 있는데 과학 통합이라는 게 결국에는 물화생지를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보겠다라는 거니까 이 점에 대해서 학생들이 기출문제를 꼭 꼼꼼히 보셔야 될 것 같고 과학, 수학과 언어 유형, 수학과 보건의료, 수학과 의학 계열들이 각각 특징적으로 화면상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네, 논술고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규성 선생님, 이번에는요, 중위권 학생들이 많이 눈여겨보는 주요 대학들의 적성고사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적성고사 이제 중위권 우리 아나운서께서 말씀하셨듯이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이 많이 노리는데요. 네. 일단 적성도 논술과 마찬가지로 수능 전과 또 수능 후 이렇게 두 개로 구분해서 적성을 실시하는데 좀 분포하는 대학의 차이가 있겠죠. 그래서 보시면 논술고사 같은 경우는 수능 전에 실시하는 대학이 소수고 수능 이후에 아까 우리 도표에서 굉장히 많은 대학이 네. 보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적성은 수능 전에 실시 대학이 7개 대학이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하는 대학이 5개 대학으로 아무래도 수능 전에 더 많은 대학이 적성고사를 보고 있다.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이 대학에 대한 합격에 대한 의지가 있는 친구들이 와달라. 뭐 이런 네. 이제 메시지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적성고사에서 가장 많은 학생들이 어디 가고 싶냐 이렇게 물으면 가천대요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가천대를 필두로 해서 삼육대, 을지대, 한성대 등이 수능 전에 적성을 치르기 때문에 아마 원서 접수 끝내고 본격적인 대비 우리 학생들 들어갔을 것 같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서경대, 가천대, 수원대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9월에 적성을 보거든요. 10월까지 넘어가지 않고 이번 달 안에 끝내야 되기 때문에 네. 사전 대비가 필요한 거죠. 마음이 좀 급할 수 있는데 차분하게 대비하시면 되고요. 수능 후에 실시하는 대학 중에서는 이제 고려대 세종 캠퍼스하고요. 홍익대 세종 캠퍼스가 유일하게 수능 최저 학력을 요구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원서를 쓴 친구들은 아무래도 상향 지원을 하는 케이스들이 많은데 적성도 적성 나름대로 대비를 하셔야 되지만 수능에 마지막까지 어떤 수시 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 대학별 적성고사 일정을 좀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일단 9월달 가장 빠르게 보는 대학이 23일인데요. 서강대학교가 학과 단위별로 오전, 오후를 통해서 보고 있습니다. 24일 일요일 날은 가천대인데 이날 보는 대학교가 가천대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단과대별 시간은 9월 21일 날 공지한다고 대학에서 얘기했습니다. 그 다음 주로 넘어가면 9월 30일 토요일인데 수원대 자연계열이 여기는 친절하게 모집 요강의 그 입시 완료 시간까지 체크가 돼 있죠. 보통 네. 이제 10시면 30분 전에 입시를 달라고 하고요. 오후에 2시에 보는 학과들이 저렇게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자, 10월 1일 일요일 날 보는 대학교 수원대 인문계 각각의 학과가 있고요. 삼육대학교가 역시 10월 1일 날 본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원서를 쓰는 친구들 입장에서 수원대와 삼육대를 같이 원서를 쓴 친구들은 지금 시간대가 공지가 안 돼서 이게 또 불안해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네. 아마 비껴서 썼을 확률도 높을 거라고 봅니다. 자, 다음 10월 14일 날 을지대, 성남과 대전 캠퍼스가 각각 9시 반,
대전은 1시 반에 적성을 실시하고요. 22일 한성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28일 날 성결대학교가 사회과학대 사범대는 12시 이전에 그리고 나머지 과들은 12시 이후에 보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수능 끝난 다음에 이제 직후에 적성을 보는 대학이죠. 여기는 아마 수능 가채점 하시고 나서 정시로 가능성이 있겠다 싶으면 응시를 안 하고자 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실질 경쟁률은 지금 온서접수 끝난 이후의 경쟁률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유념히 두시고요. 한신대 11월 19일 날 홍익대 세종이 있습니다. 25일 날은 고려대 세종과 평택대가 있고요. 26일 날 한국산업기술대가 적성을 실시를 합니다. 네, 계속해서 하규성 선생님, 대학별로 네네. 적성고사 반영 방법 그리고 출제 형식이 좀 다를 것 같아요.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까요? 네, 일단 뭐 대학수 선발 인원 뭐 작년 대비 이제 뭐 다른 전형에 비해서 조금 적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경쟁률이 높게 나타나는데 아마 중위권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불리한 내신을 만회하면서 수능하고 좀 병행이 가능하다. 이게 수능과 유사한 형태의 시험을 보기 때문에 이게 장점이고요. 전 대학의 학생부 60이고요. 적성이 40%인데 대학마다 학생부의 실질 반영 비율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이 좀 불리한 친구들은 각 대학의 실질 반영 비율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수능 체제를 요구하는 대학은 2개 대학, 고대세종하고 홍대세종만 있으니까 이 대학 지원한 친구들은 수능까지도 해야겠죠. 그리고 아마도 교과 성적도 중요하지만 실제적으로 적성 성적에 따라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준비한 그 대학들에 대해서 단기간 좀 도전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전형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마 적성의 난이도는 대부분 대학이 수능 난이도의 70에서 80% 수준인데 대학별로 좀 출제 과목이 좀 다르게 나타납니다. 다른 영역을 좀 보고 있기 때문에 본인 뭐 우리 안성 선생님 얘기하시는데 논술 쓰는 친구들도 유형 보지 않고 쓰는 친구도 있다고 그랬거든요. 중위권 친구들이 그냥 쓰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래서 좀 꼼꼼하게 살펴보셔야 되고 대부분 대학이 이제 국어 영어만 출제되고 국수용을 모두 반영하는 대학은 가천대, 을지대가 됩니다. 그리고 홍익대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하게요. 국어를 제외하고 수학하고 영어만 출제되기 때문에 뭐 여기에 자신 있는 친구들이 적극 도전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요. 고대세종은 계열에 따라서 인문계는 국어 영어, 자연계는 수학 영어로 출제됩니다. 각 대학별로 적성고사 반영 방법 그리고 출제 영역을 말씀드린 내용을 표로 정리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가천대부터 수원대까지 쭉 열거되어 있는데요. 보시면 비율은 똑같습니다. 오른쪽에서 두 번째죠. 출제 과목이 나와 있고요. 수능 체제 나와 있으니까 지원 학생들 눈여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적성전형 대비법에 대해 조언을 들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대학별 면접 일정 준비 전략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안성환 선생님, 대학별 면접 일정 정리해 주시죠. 네, 모든 유형은 수능 전과 후입니다. 네. 그래서 간략하게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 텐데요. 일단 수능 전에 보게 되는 면접 일자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수능 전에 보게 되는 가장 먼저 보게 되는 경우가 연세대학교 학생부 종합 면접형을 시작으로 해서 국민대학교, 숭실대학교, 고려대학교 그리고 중앙대까지 이어지게 되는데 10월 21일하고 22일까지는 숭실대, 고대, 중앙대가 같이 겹쳐지게 되고요. 건대, 숙명여대, 외대가 11월 4일부터 11월 5일 바로 수능 직전에 보게 되는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날짜가 겹친다고 하더라도 지원 성향을 보게 되면 학생들이 주로 다 자신의 어떤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에 맞게 다 갈라져 있기 때문에 네. 이 학생들한테 바라는 점이 있다라면 반드시 결시율이 크게 떨어지지 않는 그런 전형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자신의 학생부를 기반으로 면접 전형을 충실히 준비를 해야 될 것 같다라는 걸 좀 당부를 하고 싶고요. 네. 반대로 이제 수능 이후에 보게 되는 날짜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서울시립대가 11월 24일, 서울대 11월 24일로 수능 최저 없이 가장 먼저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가 그 뒤를 잇게 되고 서울대 지역균형 선발 일반 전형과 연세대학교가 있게 되는데 12월 2일 같은 경우에는 면접대이죠. 그래서 경희대, 고대, 동국대, 이화여대까지 다 같이 모두 그 면접을 보게 되는데 꼭 이 상황에서 제가 당부를 드리고 싶은 게 수능 이후에 면접을 보다 보니까 최저가 있는 학교 같은 경우에 네. 학생들이 지레 겁을 먹고 가채점 결과를 보고 포기를 해버립니다. 그런데 가장 안타까운 점이 학교를 면접 보는 학교를 하나만 지원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면접은 수십 번 연습을 해야 몸에 익는 거기 때문에
이게 수능 최저 하나만을 보고 본인이 이거는 결격 사유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하기보다는 끝까지 실전의 어떤 경험을 위해서라도 충실하게 면접 준비를 해서 네네. 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 같습니다. 그래서 면접은 해보는 것만큼 느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본인이 넣었던 그런 해당되는 전형들은 끝까지 면접의 연습을 위해서라도 가보겠다라는 그런 역발상이 필요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하계선 선생님, 주요 네. 대학들의 면접 유형도 알려주세요. 네, 대부분 대학들이 이제 1, 2단계 단계별 전형을 하는데요. 1단계 서류로 모집 정원의 뭐 일정 배수, 보통 이제 3배수에서 5배수가 통과되면 2단계에서 면접을 보는데, 면접은 기본적으로 제출서를 바탕으로 하는 이제 확인 면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인성 면접 또는 전공 적합성 면접, 아니면 이제 특기자 심층 면접, 학업 역량에 대한 아주 깊이 있는 단계까지로 나누어지는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주로 실시하는 면접에서는 일단 제출 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확인하는 면접이 있고요. 그다음에 전형 적합성, 또 전공 적합성, 그리고 이 친구가 대학에서 학업 역량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떤 가치관과 인성을 갖고 있느냐, 이런 것들이 체크가 됩니다. 동시에 요즘 친구들이 어머니들이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그 가지고 있는 지식과 지혜에 대한 표현력이 되게 약해요. 그래서 의사소통 능력이 어느 정도 되는지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게 그렇군요. 특징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화면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고려대하고 경희대를 좀 말씀드릴 텐데, 고대 학교장 추천하고 융합형 인재, 이게 전년도 이제 선발 방법이거든요. 올해 거에 대한 이제 유형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러면 아마 고교 추천하고 일반 전형으로 이해하시면 되는데, 뭐 고대 인재상에 부합하는 기본 역량을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또 융합 인재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지 심층적으로 평가한다, 이런 게 있는데, 아마 고대는 올해 미리 공지를 했지만 새로운 형태의 면접 형태를 가져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아마도 기출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대비를 하셔야 되는데, 과거 면접 문제 체크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경희대학교 창의적 노력, 진척 이상, 그다음에 품성과 태도를 좀 많이 보는 대학이다. 전공 적합성과 학업 역량도 체크하는 대학이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서울대학교가 나오는데요. 지역균형 선발과 일반 전형 조금 다르죠. 지역균형 같은 경우는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요구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학업 소양 체크하는 형태로 보고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나 자질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지적 호기심 같은 거를 아주 면밀히 구체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이니까 대비를 철저하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시립대학교 문제 해결 능력과 의사소통 능력, 그다음에 시립대가 특히 이제 공적 윤리의식에 대해서도 많이 평가하는 대학이니까 이 부분도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연세대학교 면접형이 있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논리적 사고력, 그리고 의사소통 능력에 대해서 평가한다는 거 유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중앙대 이화여자대학교 한국외대가 화면에 나와 있는데, 중대 다빈치 역시 자기 주도적으로 얼만큼 활동을 했느냐에 대한 이제 서류 평가, 서류에 대한 신뢰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개인별 심층 면접을 한다라는 거 유념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이화여자대학교는 고교 추천과 미래인재 전형인데, 역시 이화여자는 인성과 그다음에 자기 주도성, 특히 이제 전공 잠재력을 좀 많이 평가하는 대학이기 때문에 본인의 발전 가능성을 아주 극대화시켜서 어필시켜야 되는 대학이라고 봅니다. 한국외고대학교는 역시 논리적 사고력이나 인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대학이다. 이렇게 정리해드리는데, 저희들이 지금 보여드리는 대학 외에도 네. 많은 대학의 면접을 준비하셔야 될 텐데, 학생들이 대학이 찾는 인재사, 그리고 각 대학의 기출 문제, 이런 것들을 좀 토대로 해서 대비를 하시면 되는데, 엄마들의 가장 큰 고민은 1단계 통과하고 실제 면접일까지 시간이 많지 않다라는 네네. 거예요. 그래서 면접의 가능성 여부를 많이 물어보시곤 하는데, 일단 승산이 있다고 생각되는 대학에 대한 기출 문제 체크, 그리고 실질적으로 자기의 장점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한, 저는 면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미리 기술하고 그걸 숙지한 다음에 고사장에 가라고 좀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되게 좋은 방법이네요. 네. 두 분의 조언을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논술 같은 경우에는 기출 문제를 이용하되 그 기출 문제 해답이 자신의 답이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비교, 분석, 보완까지 해주시는 게 좋고요. 또 면접 같은 경우에는 최저가 안 되더라도 면접 연습을 위해서 꼭 참석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지금까지 수시 모집 이후 대입 전략에 대해 전형별로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대학별 고사를 앞둔 학생들은 지원 대학에 대한 준비와 또 수능 공부까지 하느라 정말 힘드시죠. 그리고 바쁘실 텐데요. 안성환 선생님께서 2018 수시 응시 접수 결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주시죠. 네, 올해 수시 응시 접수 결과를 화면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지원자 수로 대비를 하자면 12,460명으로 약 2.1%가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60만 명대의 벽이 처음으로 이제 아주 오랜만에 허물어지게 됐는데요. 사실은
이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적으로는 수가 줄었지만 실질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곳들은 더 많이 늘어난 것인데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졸업생 수의 전년 대비가 약 2,400명 정도 늘어났거든요. 그래서 7,532명으로 23.2%가 증가를 했고 검정고시 지원자는 약간 감소한 편이지만 여기서 대부분의 지원자들의 그 형태들이 수학 가형하고 맞물려 있고 의치한 계열하고도 같이 맞물려 있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실제 전체 인구가 줄었다라는 것은 아까 그래서 큰 의미가 없이 자연계열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최상위권은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남아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탐구 영역의 선택 영역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이 상당히 윤리를 선호를 합니다. 그래서 생활과 윤리가 자그마치 18만 4,127명으로 가장 많이 했고요. 네. 최근 유행어가 있죠. 진격의 지구과학이라고. 지구과학 원 과목이 16만 7천여 명 정도가 지원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탐은 상업경제가 가장 많았고요. 일명 또 별명이 묻지마 아랍어라고 네, 이야기가 돼 있죠. 6만 6천 명 정도가 제2외국어에서는 아랍어를 가장 많이 선택을 그렇군요. 했습니다. 지구과학을 또 많이 선택하네요. 예, 저희 때는 대체적으로 좀- 물리를 진짜 안 선택했는데 요새도 또 똑같죠. 그렇죠. 아무래도 과목 성격이 있다 보니까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자, 수능이 59일 앞으로 다가왔네요. 이제 본격적으로 마지막 수능 학습에 돌입할 시기입니다.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 시간을 좀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수준별로 학습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서 또 우리 중요하죠. 하기정 선생님, 수준별 수능 학습 전략에 대해서 조언 부탁드릴게요. 네, 수준별의 일단 기준이 상위권, 중위권, 하위권인데요. 본인이 어디에 속하는지는 모의 수능을 통해서 분명히 이치 점검이 돼 있을 겁니다. 상위권 학생들은 실제 수능에서 1등급을 목표하고 1등급 안에서도 어느 정도 득점을 생각하느냐인데 상위권 학생들은 뭐 몇 점 맞아야 되냐 물어보지 말고 몇 개 틀려야 되느냐를 생각해야 되고요. 특히 자연계 최상위권 같은 경우에 최근 수능이 특히 수학 가형의 1등급과 2등급, 2등급과 3등급 컷이 한 문제 차이로 벌어지거든요. 결국은 평소보다 수능 때 제 실력 발휘를 못하면 등급이 하락하는 거고 네. 아니면 3등급 하던 친구들이 1등급 할 수도 있는 게 자연계 메커니즘이니까 마지막까지 완벽을 기하기 위해서 꼼꼼하게 학습 전략 수립하시는데 저는 무엇보다도 최상위권 학생들은 마인드 컨트롤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9월 이후에 60일이면 충분히 여러분 세상을 뒤집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고 노력하셨으면 좋겠고 중위권 학생들은 본인이 생각하는 성적, 지금까지 받았던 성적보다 더 이상의 성적을 받아야 되거든요. 네. 그러면 전략이 좀 필요한데 올해는 영어가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인문계 학생들은 남은 시간에 수학과 국어 여기 좀 집중하셨으면 좋겠고 뭐 자연계는 뭐 당연히 영어는 기본으로 하는데 수학과학에 대한 마무리 학습 또 중위권 대학에서는 국어 비중이 전년도보다 많이 증가하는 대학들이 있으니까 여기에 신경을 좀 써야 되고요. 아마 중위권 학생들은 의외로 모르는 문제를 틀리는 것보다 아는 문제를 실수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게 또 아깝죠. 예, 네, 그래서 본인의 오답 체크풀이를 마지막까지 좀 신경을 써서 실수를 하지 않으면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하위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까지 개념서를 놓치면 안 됩니다. 뭐 특히 하위권 학생들이 시간이 없다 보니까 정말 우리 안성환 선생님 초반에 말씀해 주셨는데 급하면 망하는 거거든요. 예, 끝까지 개념을 정리하시고 그리고 이번 연도 6월 또 이번 연도 9월 전년도 6월과 9월도 있습니다. 기출 문제를 다시 풀어보는 것이 실전 연습이라고 보는데 네. 확실하게 맞은 문제는 다시 풀 필요가 없고요. 자기가 찍었는데 맞은 문제나 아니면 모르고 있었는데 맞은 문제에 대해서 다시 네. 한번 효과적으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18학년도 대입 합격 전략에 대해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2018 수시 파이널 특집 수시 지원 결과 분석과 대입 합격 전략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보고 올게요.